대사상가들. 예술과 문학은 때때로 군중의 표면적인 활동에서보다도 더 잘 민족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편견이나 정열에 구속되지 않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한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에 시인과 예술가가 내일의 예언자로 간주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들의 명예 역시 보장된 적은 좀처럼 없고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빛나는 영광이 쏟아진다. 괴테는 1749년 태생이므로 18세기에 태어났으나 83세로 워낙 장수한 탓에 19세기의 3분의 1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유럽을 휩쓴 폭풍의 시대에 살면서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한 조국을 지켜보았고 그의 생애를 많은 번민 속에 보냈으나 좌절하지 않고 삶의 괴로움을 내면적으로 극복하여 평화로운 초월의 경지로 이르게 되었다. 그는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극작가인 동시에 여러 학문에 흥미를 가진 과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의 작은 공국 바이마르의 재상까지 역임하였는데 그러나 작가로서 더 유명한 사람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파우스트이다. 긴 생애를 통해 영광을 한껏 떨친 행운아로 작가로서의 명성은 국민들로부터 반신에 가까운 숭앙을 받을 정도였다. 괴테보다 약간 손 아래지만 역시 위대한 시인이었던 실러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하인리 하이네는 훨씬 젊지만 역시 뛰어난 시인으로 아름다운 많은 서정시를 썼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대 그리스의 고전 문화를 열렬히 사랑했다. 독일은 또한 예로부터 철학자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 독일 최대의 철학자였는데 그도 역시 19세기 초까지 장수했고 헤겔도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철학자로 그는 칸트를 계승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아버지 마르크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19세기 초기에 영국에서는 많은 시인들이 나타나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민족 시인 푸시킨도 이 무렵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결투로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의 여러 시인 중에서도 두 사람만 들겠다. 빅토르 위고는 1802년에 태어나 괴테와 마찬가지로 83세까지 장수했으며 또한 문학가의 위치로는 반신으로 존경받았다. 그는 작가로서 정치가로서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열렬한 왕정주의자로 전제정치를 신봉했지만 조금씩 변하여 1848년에는 공화주의자가 되었다. 제2공화국의 단명했던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은 그를 공화주의라 해서 국외로 추방했고 드디어 1871년에 위고는 파리 콤뮌을 지지하게 되었다. 보수 골수주의자가 급진전하여 사회주의의 극좌파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위고는 정반대였다. 좌우지간 작가로서의 그는 위대한 시인이고 소설가이며 극작가였다. 오노레 드 발자크도 위고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성격은 매우 달랐다. 그는 유난히 정열적인 소설가여서 비교적 짧은 생애에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썼다. 그의 작품은 줄거리와 인물이 계속 되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생활 전체를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자는 의도였다. 그는 그 연작에 인간 희극이라는 제목을 붙여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 방대한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 19세기 초기의 영국에서는 세 사람의 시인이 명성을 떨쳤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키츠, 셀리, 그리고 바이런이다. 또한 그들은 묘하게도 3년 동안에 잇따라 숨졌다. 키츠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1821년 로마에서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키츠는 중상계급 출신이었지만 평생을 가난 속에서 보냈으며 그 속에서도 주옥 같은 몇 편의 시를 남겼다. 그를 보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며 가난 속에서도 시인이나 작가가 붓을 꺾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들은 흔히 시나 문학이나 교양이 부유층의 독점물이라고 생각한다. 시나 교양은 가난한 사람의 오막살이에는 발붙일 수가 없다. 그것은 빈 밥통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을 쓸데없이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라고 제쳐놓지만 만약 노동자들이 좋은 제도 아래서 교양에 신경 쓸 여가를 갖게 된다면 사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소련에서 이 같은 변화는 상당히 흥미있는 주목거리다. 이렇게 보면 최근 몇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심한 문화의 빈곤이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교양을 떠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이러한 삭막함은 일부 부유층에도 전염되어 그들까지 교양 없는 분위기를 띈다. 외국의 지배와 사회의 후진성이 얼마나 많은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자유의 기수였던 셸리는 무신론의 필요성이란 에세이를 쓴 탓으로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났다. 그는 키츠와 마찬가지로 그의 짧은 생애를 시인적인 기질로 초연히 마쳤다. 셸리는 키츠가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탈리아의 어느 해안에서 익사했다. 그의 시 중에는 현대 문명 속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운명을 그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처럼 노동자는 100년이 지났건만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이 참혹한 상태인 것이다. 이 시의 제목은 혼란의 가면이다. 무엇이 자유인가? 여기서는 오히려 예속을 말하는 것이 손쉬우리라. 그것은 자유의 그림자일 테니까. 아무리 일을 하여도 내 목숨 하나 지탱할 수 없고 집마저 압제자에게 점령당했으니 나는 한낱 옷자는 기계, 쟁기, 쇠갈퀴, 사빌뿐. 싫든 좋든 나는 그들의 시녀, 돈 벌어주는 기계가 되었구나. 새끼들은 헛강아지, 지혜미는 말라가는데 고목나무 가지마다 살을 에이는 바람분이 지금도 여전히 시들어 간다. 부자에게 아침하는 개새끼는 기름진 고깃덩이에 배가 부르고 그것조차 차례가 오질라나 배고픔에 우리는 목매어 운다.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 의지의 고삐를 잡으려 해도 지금은 도저히 잡을 길이 없구나. 참고 견디다 어쩔 수 없이 가냘프게 괴롭다 호소할 때면 그 무리들은 짓밟았다. 너도 그리고 내 아내도. 붉은 피는 아침 이슬처럼 들판을 물들였구나. 바이런도 자유를 찬양하는 좋은 시를 썼지만 셸리가 노래한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노래했다. 그는 셸리보다 2년 후에 터키에 대한 그리스의 해방전쟁에 참가했다가 숨졌다.